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것 같아서 어, 특강 형식으로 이 몽골 제국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유라시아 대륙은 대체로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너무 강조가 됐군요. 여하튼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하나가 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 때 처음으로 이쪽하고 베트남 지역만 빼놓고 고려와 베트남만 빼놓고 이 전 유라시아 대륙을 이 몽골이 차지하게 되죠. 몽골 제국은요, 이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요. 또 역참을 설치하여 교통과 통신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죠. 원나라가 받아들인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은 고려와 조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고요. 자, 이 몽골이 일어날 무렵에 대외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3세기 초반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송과 금이 가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었고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죠. 인도에서는 셀주크 투르크가 북부 인도를 점령하고 이슬람교는 만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브라만 세력이 위협받는 상태였죠. 이슬람 문화가 융성하고 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 이슬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몽골 이전에도 많은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몽골, 고비 사막, 바이카로, 남부 시베리아, 그리고 알타이 산맥 북부를 아우르는 초원지대에 사실 엄청난 수의 유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유목 민족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던 시점이었죠. 또한 주변의 정착 농경 국가들은 을에 있는 북방 유목민들의 세력 다툼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몽골이 이 점점 부족을 통일하고 힘이 강성해지는 그 와중에 주변의 정착 농경 국가들은 을에 있는 이 북방 유목민들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기마민족들이 노리는 것은 사실상 약탈물이었습니다. 물자만 조달해주면 얌전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용병으로 활용하여 그 밖에 다른 야만인들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정착 농경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변 정착 농경 국가는 몽골을 전통적인 유목민족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칭기즈칸의 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2세기 중반에 칭기즈칸은 지금의 몽골 어딘가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몽골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냥 몽골 어딘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통합 과정을 잘 알려주는 사서로는 원조비사, 이것은 명조의 사관이 작성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사라는 책, 이 페르시아의 라시드 알딘 함마단이 쓴 이 집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책은 사실은 최초의 세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다량의 여러 민족들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편찬한 세계사, 최초의 세계사 서적이 바로 집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칭기즈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는 이 몽골 초원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게이는 하마그 몽골 연맹을 세운 보르지긴 씨족 카불칸의 반개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불칸은 초원 부족들을 하나의 동맹으로 결집시키고 울루스, 즉 몽골어로 울루스는 나라라고 해요. 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금은 새로운 울루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금은 인근의 타타르족과 군신관계를 맺고 몽골 울루스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 오랑캐로, 물론 금나라 역시 여진족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금은 사실상 그 정착 농경 국가로 안착이 되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의제의 전술을 썼던 것이죠. 카불칸이 죽고 타이치우트 씨족의 암바하이가 칸이 됩니다. 결혼동맹 문제로 방문한 타타르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당시에 이 결혼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적국이어도 사실상 결혼을 통해서 왕실 간의 결혼을, 그리고 부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사실상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었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금나라는 타타르를 이용해서 이 몽골족을 견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의제의 전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암바하이가 칸이 이 타타르와 결혼 동맹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타타르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결혼 동맹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카블칸의 아들인 카툴라가 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카툴라는 타타르에게 복수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유목민족들 간의 사소한 세력 다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160년경 크게 패하고 이 쿠툴라는 전사하게 되죠. 이 이후 하마그 몽골 연맹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예수게이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금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타타르 대 몽골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들을 이간질하여 통합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정착국가의 모습을 이전의 유목민족이었던 금이 다시 그 전술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게이는 타타르에게 복수전을 또 감행하게 되죠. 타타르의 군장 한 명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 군장의 이름을 따서 아들에게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예수게이는 이후 타타르에게 독살을 당하게 되고요. 어머니 밑에서 가정 고생을 하게 됩니다. 홀어머니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네요. 과부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실 수 있고요. 이 남편이 일찍 죽은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태무지는요, 이 타우치우트의 기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태무지는 소르킨 시라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여기서 탈출하게 되죠. 소르킨 시라의 아들인 칠라우는 후일 칭기즈칸의 신복이 됩니다.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태무지는 역시 후일 명장이 되는 젤메와 보르추를 친구로 삼게 되죠. 이 태무지는 16세에 옹가라트의 보르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메르키트의 습격으로 보르테가 납치를 당하게 되죠.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은 케레이트의 토그리칸과 그의 어린 시절 의형제인 자다란의 이 자무카가의 도움을 받아 메르키트를 격파하게 되면서 보르테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르키트에 납치당한 시기 동안 보르테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 구출된 후 아들인 조치, 이 조치라는 말은 몽골어로 손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치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후 칭기즈칸의 아들들 간의 황위계승 논쟁이 벌어질 때 이것은 상당히 큰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크릴과 자무카 역시 초원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되어 나중에 1206년에 여러 부족들로부터 칸으로 추대받은 토그리 칸과 역시 추종 세력으로부터 구르칸으로 추대된 자무카와 싸워 칭기즈칸은 승리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몽골과 북방 초원의 모든 부족을 이
자무카와 구르칸, 그 구르칸과 토그레칸을 꺾음으로써 사실상 몽골과 북방 초원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게 되죠. 원조 비사에 따르면 자무카가 패한 후 칭기즈칸 앞으로 끌려옵니다. 칭기즈칸은 예전의 우정을 상기시키며 다시 의형제로 돌아가자는 제의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날라갔네요. 자무카가요. 나의 형제여, 그대는 우리 족속을 모두 복속시켰으며 다른 부족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고 이로써 칸의 자리는 그대에게 주어졌다. 이제 온 세상을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그대의 형제로 쓸모가 있겠는가? 자, 이렇게 통일을 이룬 몽골군의 강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김해 집단 특유의 기동성이 그 하나고요. 이 말을 탈 수 있는 성인 남성을 모두 군사력으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탔기 때문에 뭐 활쏘기 정도나 배울까요? 그런데 활쏘기 역시 이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것은 사냥을 할 때 사실상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군사훈련이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이 몽골군의 강점입니다. 활을 쏘고 사냥감을 추적하여 잡아들이는 일상 자체가 군사훈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훈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빠르게 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몽골군 유마 기마 민족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투에 필요한 마피를 키우며 평소에 무기와 갑옷 등을 마련해 둔 상태죠. 다시 말하면 군사동원에 필요한 비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몽골족은 약간 다른 유목민족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울루스에 있는 모든 부족은 울루스는 나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푸른 이리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신인 탱그리로부터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보았던 것이죠. 몽골 부족이 천하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종의 선민의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집단을 결속시키는 정치 종교적 이념을 만드는 데도 칭기즈칸은 성공을 합니다. 사실상 푸른 이리는 민족주의를 의미했던 것이죠. 울루스의 구성원은 이전보다 더 단단히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유목민족과는 다르게 선민의식과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형성됨으로써 그 결속력이 막강해졌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푸른 이리의 후예라는 의식하에 하나가 됩니다. 일단 약탈물의 공급이 끊기면 이 사실상 쉽게 분열되던 과거 유목 연맹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일종의 정치적인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을 몽골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뭐 이 칭기즈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했다, 그것보다는 바로 선민의식과 일종의 정치적인 민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몽골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통일을 이룬 후 몽골은 서하 왕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서하 왕국은 티베트족 계열의 탕구투족이에요. 중국 섬서성과 닝시아 자치성 그리고 신강성에 걸쳐 세운 국가가 바로 이 서하 왕국입니다. 이 서하를 정벌하게 되는 배경에는 통일 몽골 부족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서하 왕국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울러서 서하가 금과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가 서하에 원군을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했는데요. 그 이유는 금이 내부 정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원군을 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서하 정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1202년에 첫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탐색전으로서 치고 빠지고 서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전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 4년 후, 즉 1206년에 아주 대대적인 침공을 벌이게 됩니다. 서하는 짐작했던 대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던 금의 원병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칭기즈칸이 이미 예상했던 대로 내부 정쟁에 휩싸여 있던 금은 서하의 원병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서하의 왕실은 또 정변이 발생해서 환제가 시해를 당하고 양종이 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양종은 자발적으로 복속을 청하고 그의 공주를 칭기즈칸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서하 정벌은 사실상 종료되게 되죠. 그 뒤 이제 서하를 평정한 뒤에 곧바로 말의 방향을 금으로 돌리게 됩니다. 1210년에 금은 칭기즈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과거에 칸들이 했던 것처럼 금에 복속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1211년에 전 부족을 포함하는 쿠릴타이르가 소집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과거 금이 몽골에게 가한 온갖 모욕을 상기시키죠. 천신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음과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금에 대한 공격을 명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칭기즈칸은 9만의 몽골군을 이끌고 금 정벌에 출전하게 됩니다.
야후령 전투에서 50만에 달하는 금 대군을 격파하게 되죠. 몽골군이 금의 영역에 진입하자 거란족과 여진부족까지 몽골에 자진하여 투항하게 됩니다. 뭐 거란족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여진부족까지 몽골에 자진해서 투항하게 됩니다. 이 칭기즈칸의 신복인 제베가 심양을 먼저 점령했던 것이죠. 먼저 금을 곧바로 친 것이 아니고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고 돌아서 만주를 먼저 점령하고 1213년에는 금나라의 중도인 지금의 북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중도를 포위한 채 1213년에서 1214년 봄에 걸쳐 몽골군은 북중국을 철저히 약탈하고 파괴했죠. 결국 중도에 갇힌 금조정에서 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의 새 조정은 몽골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면 몽골의 제후가 될 것을 약속했죠. 뒤이어 금의 새 황제가 된 애종은 수도를 북송의 수도 개봉, 카이퐁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1214년에는 대동부가 몽골군에게 함락되게 되고 1215년에는 중도가 몽골군에 함락되게 됩니다. 몽골군은 엄청난 사륙을 자행했고요. 금은 1234년에 몽골과 남송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당하게 되죠. 사실 이 남송이 몽골을 상당히 얕잡아보고 뭐 한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를 금과 손을 잡고 요를 멸망시켰죠. 그런데 결국은 북중국을 차지한 것은 여진이고 송은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물러난 거긴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전개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송이 몽골과 힘을 합쳐서 금을 멸하고 사실상 북중국을 이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꿈이 야무졌죠. 그렇지만 결국은 몽골에 의해 망하게 되죠. 자, 사륙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건물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 역시 불태워지고요. 그 기름이 중도의 거리에 흘러 넘칠 정도라고 원조 비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코레즘가의 상단 금을 토벌한 후에 멸망시킨 후에 멸망은 아니죠. 이제 북중국을 차지한 후에 이 칭기즈칸은 실크로드의 중간 길목에 위치한 이 코레즘 왕국에 500명의 상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중개무역의 핵심 지역이 이 코레즘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레즘 왕국은 당시 바그다드와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 코레즘 왕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엔 이 몽골 대규모 상단에 대한 코레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코레즘의 샤, 이 샤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임금이라고 하더군요. 이 코레즘의 샤, 알라, 아틴, 무함마드. 이슬람 냄새가 무심 풍기죠. 이름에서. 어, 맞아요. 사실상 이 코레즘의 샤는 사실상 이슬람교도였죠. 는 상단을 이 코레즘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로 상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아니면 사실상 아바스 왕조를 도와 코레즘을 치기 위해 상단을 보낸 것으로 의심했던 것이죠. 사실 아바스 왕조와 코레즘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코레즘 왕국 역시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게 되죠. 무함마드가 바그다드에 와서 칼리프에게 인사와 조공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칼리프의 요구를 거부하죠. 칼리프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코레즘의 독립성을 오히려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실상 몽골과 코레즘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사실 그래요. 뭐 고려에 몽골의 사신단을 파견을 하죠. 처음에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몽골의 사신단이 옵니다. 근데 그 사신단이 돌아가는 길에 그 사신단장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이제 고려를 쳐들어온 것과 마찬가지 구도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몽골의 상단은 코렌즘 왕국의 병경인 오트라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주와 코레즘의 관리는 몽골 상단을 포로로 잡게 되죠. 우리나라는 고려에서는 뭐 포로로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려보냈을 뿐이지. 이 몽골의 상단이 억류당하자 칭기즈칸은 이에 대한 경위 해명을 요구하게 되고 3명의 사절을 추가로 보내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이 3명의 사절에게 경위 설명을 해명을 한 게 아니고 3명 중 1명을 참수하고 나머지 둘은 그 수염을 깎아버린 채 참수된 사절의 머리를 던져 보내죠. 억류 중인 몽골 상단 500명은 모두 처형시킵니다. 무함마드의 행위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고 칭기즈칸은 코레즘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몽골 전역에서 전사들을 동원했고요. 몽골에 복속한 서하 왕국에도 군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코레즘 왕국은 실크로드의 중심을 장악한 부유한 나라였죠. 40만의 대군, 여기에 투르크계의 유목민인 캉리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 약 15만의 군사를 모은 칭기즈칸은 서하 왕국에 사자를 보내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하의 왕인 신종은 칭기즈칸의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했지만 대장군 아사 간푸를 비롯하여
군권을 장악한 장군들이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병력도 모으지 못하면서 어찌 칸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칭기즈칸의 사조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코레즘과의 싸움이 급했던 칭기즈칸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코레즘 정벌의 길목에 서요, 카라키타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요와 요나라는 같은 한자네요. 그래요. 원래는 요나라에서 요나라가 망한 뒤에 서쪽으로 옮겨져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해는 현재 중국의 신강성 서쪽에서 아라레까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던 나라입니다. 원래 서요는 중국 북부를 지배했던 요나라의 후예인 야율 대석이 1124년에 세운 나라죠. 건국 후 100년간 야율씨가 다스리게 됩니다. 금과 싸우고 있던 1211년에 나이만족, 즉 또 이 칭기즈칸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서쪽으로 도주한 나이만의 군장인 쿠추룩은 서요에 들어왔을 당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쿠추룩은 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죠. 임금이었던 천희제를 시해하고 서여의 왕자를 빼앗은 것입니다. 7년 동안 서요를 지배하게 되죠. 1218년 코레즘으로 진격 중이던 몽골군은 이제 서요에 진입하게 됩니다. 쿠추룩은 몽골군에 맞서 싸우는데요. 서요의 수도인 발라사군, 현재 키르기스 공화국의 비슈케크 인근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전세가 기운 것을 한 구추룩은 남쪽으로 도주했고요. 구추룩은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몽골군 앞으로 끌려와 참수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정으로 일어선 자였죠. 쿠추룩이란 서요의 임금은 사실상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 수도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받아들이고 이 백성들이 구추룩을 사로잡아서 몽골군 앞으로 끌고 가서 참수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코레즘 원정에서 앞서 몽골 상단 5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오트라르라는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거기서 먼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의 전략은 군대를 나누어 주요 도시에 분산 배치하고 여러 방향에서 협동한다는 전략을 세웠어요. 쉽게 말을 하면 성을 여러 성에 군대를 분산 배치하고 몽골군이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인근에 있던 성에서 성문을 열어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죠. 더더욱이나 몽골족이 공성전에 약할 것이라 판단했고요. 사실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몽골족 자체가 평야의 전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들판에서의 전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성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고려에 와서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상 바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공성전 성을 넘는 것에 아주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몽골군의 특징입니다. 칭기즈칸의 전략은 15만 몽골군을 이끌고 천산을 넘어 코레즘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죠. 맏아들인 조치에게 코레즘의 남쪽으로 진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조치가 진격 중 약 3만 정도의 코레즘군과 충돌하고 이를 격파하게 되죠. 사실상 조치는 무함마드가 남쪽으로 도주할 수 없도록 길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본군은 몽골의 상단을 포로로 잡아 처형시킨 오트라르로 진격했죠. 하지만 이 전투는 상당히 오래갔고 사실상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오트라르의 함락은 무려 5개월이 넘게 걸렸죠. 몽골군은 천연의 요새인 돌문을 통하여 성안으로 난입한 뒤 농성군을 사륙했습니다. 몽골군이 이 돌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돌문이 뭐죠?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돌문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농성을 하잖아요. 성 안에서 농성을 하다가 농성만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바깥 정보도 알아야 되고 기습 공격도 가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돌문을 통해서 몰래 나갈 수 있는 성 밖으로 몰래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돌문이 사실은 적군을 성 밖에 있는 적군을 몰래 기습하기 위해서 만든 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적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역사서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몽골군이 성안으로 진격하자 성주와 군사 일부는 내성에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약 한 달간 다시 내성을 공격한 후에야 이 오트라르를 완전히 함락시킬 수 있었죠. 몽골군은 오트라르의 성주 이날추크를 사로잡게 됩니다. 몽골군은 상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죠. 끓인 은을 이날추크의 목구멍으로 부어서 죽여버리는 벌을 내립니다. 제목이 사마르카트로 진군. 여기서 의문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환 환시라고 하던가요? 예. 이 오트라르 점령 후에 군대를 나누어 일부 병력을 제베의 지휘하에 남쪽으로 보냈고요. 칭기즈칸과 막내 아들 톨루이가 이끌던 본군은 북서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오트라르를 함락시킨 몽골의 본군은 사마르칸트 방향으로 오다가 방향을 바꾸어 행방이 묘연해지는 어디 갔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들은
샤는 이 몽골군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다고, 죽었다고 보았죠. 칭기즈칸은 이미 키질쿰 사막의 길을 잘 아는 길잡이를 앞세워 몇 안 되는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따라 키질쿰을 횡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레즘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사실상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입니다. 몽골군의 진격로로 볼 때 먼저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몽골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마르칸트였죠. 오만의 몽골군이 어느 날 갑자기 부하라 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사막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포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았던 이 몽골군이 이 가까운 사마르칸트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서쪽에 있던 부하라 성 앞에 나타난 것이죠. 부하라는 이 투르크계 용부영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농선전보다 결전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이만의 투르크계 병사들이 성을 나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유인작전에 걸려 괴멸당하게 되죠. 패전을 목격한 성민들은 자진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투르크 병사들은 내성에서 계속 싸우고 몽골군은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그 뒤에 몽골군은 코레즘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집결하게 됩니다. 사마르칸트는 약 10만의 대군이 지키고 있었죠. 몽골군은 유인작전을 써서 농성 중인 소비병을 성 밖으로 유인합니다. 성 밖으로 나온 오만의 코레즘군은 몽골군의 함정에 말려 전멸당하게 되죠. 사마르칸트의 주민은 전의를 잇고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모두 살려주겠다는 칭기즈칸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무함마드의 근위대는 내성에서 계속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이미 복속한 도시에서 또다시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했죠. 칭기즈칸은 어찌나 그 무함마드의 저항이 지긋지긋했으면 이전의 약속을 무효화하고 사마르칸트 주민들 모두 밖으로 내몰아 죽여서 그 머리를 피라미드처럼 쌓았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주민의 수만 무려 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사서엔 기록하고 있죠. 우르겐치 전투가 그 이후에 사마르칸트 전투 이후에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우르겐치는 오아시스에 지어진 도시였죠. 사실상 땅이 물러서 몽골군의 장기인 기마전도 공성 장비를 들여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도시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몽골군의 장기인 기마전도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여러 공성 장비들도 들여오기가 어려웠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땅이 안착되어 있는 평야지대 혹은 그냥 평야지대의 성에서나 이 공성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칭기즈칸에게 우르겐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마다들 조치가 성민들과 항복 협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남인 차가타이가 이에 반발하게 되죠. 칭기즈칸은 형제들끼리의 싸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지 조치와 차가타이를 전장에서 빼고 오고데이에게 지휘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조치와 차가타이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요. 우르겐치가 함락되자 장인들과 공인들은 몽골 본토로 보내지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잡은 후 나머지는 모두 참살했다고 합니다. 코레즘의 남부 지역인 호라산으로 이제 말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테르메즈, 발흐, 메르브, 니샤푸르, 헤라트, 바미안 등을 함락하게 되죠. 지휘관이었던 톨루이는 메르브의 수비군이 강력히 버티자 살려준다며 속인 후 성문을 열자 모두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샤푸르 전투에서는 칭기즈칸의 사위 중 한 명인 토쿠차르가 전사하게 되죠. 니샤푸르가 함락되자 톨루이는 성 안에 살아 돌아다니는 것은 심지어 짐승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륙하게 됩니다. 이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남쪽 바미안을 공격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모두간이 농성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되죠. 칭기즈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미안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결국 바미안을 함락시키죠. 칭기즈칸은 이 바미안에 있는 것은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몽골군의 칼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죠. 니샤푸르와 마찬가지로 바미안에도 살아 돌아다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 원조 비사에 나와 있어요. 그 참상이 어찌나 끔찍했던지 몽골군 스스로도 바미안을 슬픔의 도시라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바미안까지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코레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칭기즈칸은 이 동서 교역에서 중요한 길목을 가지고 번성하고 있던 코레즘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레즘을 이제 자기 수중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코레즘 원정의 의의는 이 몽골군에 의한 러시아, 유럽, 이슬람 세계 정보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코레즘 원정 이후에 이제 군대는 둘로 갈리게 돼요. 본군은 아프간과 인도 북부를 휩쓴 후 칭기즈칸의 인소하에 몽골 본토로 회군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수보타이가 이끄는 정탐군은
페르시아와 코카소스 방면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카스피의 남부를 돌아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죠. 수보타이는 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 근처 쿠라강에서 구르지아 왕 게오르기 4세의 군대와 격돌하게 됩니다. 사실상 몽골군은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였어요. 사실상 2만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무려 7만에 달하는 구르지아 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기병을 내보내어 유인을 하죠. 구르지아군의 기사들은 열심히 뒤쫓아왔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몽골의 기병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추격을 하는 동안 구르지아군은 어느새 광활한 평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몽골 기병이 도주를 멈추고 일제히 화살을 쏘게 되죠. 말을 갈아탄 몽골의 기병 군단이 돌격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몽골 기병들이 구르지아군을 양분하고 구르지아 보병을 도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시간 후 구르지아군은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해, 즉 12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코카소스 산맥을 넘기 전에 구르지아, 현 조지아군과 다시 격돌하게 되죠. 몽골군은 마찬가지로 다시 유인작전으로 구르지아군을 함정에 빠뜨린 다음 괴멸시켜버립니다. 수보타이의 코카소스 그리고 러시아 남부 원정은 정찰과 함께 적의 전력을 가늠하기 위한 탐색전이었고 이들이 거느린 병력이라곤 고작 2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1223년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칼카강에서 루스의 18개 공국의 연합군과 대결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조치에게 구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조치가 병을 이유로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요. 따라서 수부타이는 일단 철수하게 됩니다. 루스의 군 병력은 몽골보다 많았지만 총지휘자가 없어 공국별로 지휘관이 나뉘어 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동쪽 칼카강 쪽으로 후퇴하게 되죠. 1000명의 후위를 두어 루스군의 움직임을 감시했고요. 후위 부대는 이곳저곳에서 들이닥치는 루스의 군대들을 맞아 싸우다 점멸당하게 됩니다. 칼카강에서 격돌이 이루어지는데요. 루스 연합군 중 폴로프치의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루스 연합군과 충돌을 하는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죠. 몽골군은 한마디로 개통이 안 잡힌 군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총사령관이 있고 그것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연합군 국마다 지휘관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돌발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몽골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화살 공격에 이은 포위전을 구사하면서 루스의 군사는 괴멸당하게 되죠. 비록 점령에 충분한 군사들이 없어 전투에 이겼음에도 철수하게 됩니다. 칼카 전투의 결과 루스의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통합되지 못한 루스 연합군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몽골군은 후일 조치의 아들인 바투의 지휘하에 루스 전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서하 왕국에 앞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코레즘 정보를 위한 원병, 파병 요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원병 요구는 거절당하고 모욕까지 당하게 되죠. 그날의 모욕에 대한 징벌을 가하고자 서하와의 마지막 전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서하의 헌종은 칭기즈칸의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자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서하의 군부는 이를 거부합니다. 전황은 서하군에게 불리했죠. 설상가상으로 헌종 황제마저 사망하게 됩니다. 서하의 말제 이현은 수도인 흥경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지휘하고 있던 툴루이에게 복속의 의사를 밝히게 되죠. 툴루이는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흥경의 성문이 열리는 순간 몽골군이 난입하고 흥경 내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게 되죠. 말제는 툴루이 앞으로 끌려나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서하 정벌이 막바지였던 1227년 칭기즈칸은 이미 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생이 짧아 세상을 전부 정복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고 하고요. 자손들에게 남은 세상을 정복할 것을 주문한 후 임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몽골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영토를 더욱 넓히게 되죠. 사실 칭기즈칸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던 나라들은 그를 무자비한 학살자 혹은 도살자로 그립니다. 몽골군에게 여러 차례 크게 패한 적이 있는 유럽인들은 몽골군을 타르타로스, 지옥에서 온 군대라 부르면서 사악한 악마의 군대로 묘사했죠. 이 칭기즈칸의 제국과 유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칭기즈칸은요, 초기 형태의 민족의식을 몽골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바로 몽골인이야말로 푸른 이리의 후손이라는 이념에 기반한 것이죠. 둘째, 유목민의 관행을 야사라는 법으로 법제화했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루스, 즉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에 따르게 했던 것이죠. 법령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행정과 통치가 가능하도록 야사라는 법으로 법제화를 시도했던 왕이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세 번째로 칭기즈칸은 위구르 문자를 차용한 문자를 국문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스타 문자라고 얘기하는 파스타, 이탈리아의 그 파스타 말고요. 너무 못 쓴다. 문자라고 하는 몽골 사회에 문자를 남겨줌으로써 몽골만의
의식 세계를 표출해낼 수 있는 문자를 이제 몽골인들이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자들은 이 몽골만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서하도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요와 금나라도 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청나라도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만주 문자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상 위진 남부조 시대에 북위의 효 문제가 그 하나 정책을 쓰죠. 복식부터 시작해서 이 북위 효 문제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어떤 부족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부족의 성을 전부 중국식으로 바꾸고요. 또 그 부족과 중국인들의 결혼을 장려하고요. 모든 것을 중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죠. 거기에 비하여 이 칭기즈칸 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북방 유목민족들은 다 자신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민족의식 그리고 법제화 그리고 문자 죄송합니다. 문자 이것이 사실상 칭기즈칸이 지금의 몽골에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합 이념과 체계적인 법, 문자를 가지게 된 몽골인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몽골 제국의 몰락 이후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데에는 바로 이 칭기즈칸의 이 통합 이념, 푸른 이리 이념, 그리고 체계적인 법, 야사, 그리고 문자, 파스타 문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몽골인에게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 그래요. 이제 종강으로 가네요. 지금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왕설래들이 많고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들에서 몇 학교를 강의를 하니까요. 이제 수업 그 공문들을 쭉 보면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을 봐도 사실상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공문의 요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커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왜 시험을 보냐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객관적인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시험을 안 보고 강사가 멋대로 준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이 구차해지네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으로 공지사항에 시험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잠깐만요. 저 오래간만에 여기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서문화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한 비단길과 항저우에서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준 바닷길이다. 이 중 상품 유통에 주로 이용한 길과 행정과 통신망으로 이용된 길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간단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형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공지사항은 다음 주 초에 반드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